이제 그 90년대 김일성 죽고 나서부터 그 북한의 식량난이 이제 시작이 됐고, 당시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한 초반까지 북한 주민이 거의 앉은 자리에서 300만 명 가까이가 아사를 했는데, 당시 그 배급 제도로 해서 살던 사람들이 식량 배급이 끊기다 보니까 이제 갈팡질팡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이제 시장에 덤벼들었고, 장부당을 찾게 됐고, 그리고 그로 인한 또 대량 탈북이 이어졌고, 그때 김정일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워낙 탈북자가 이제 많이 생기고 굶어 죽는 사람 많으니까 평양 시민 200만 명만 있으면 북한을 지킨다. 그래서 비급한 자는 갈 테면 가라. 뭐 이런 형태로 거의 방치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그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고 북한 사회 전체가 이제 거의 붕괴 직전에 가다 보니까 당시 97년, 98년 요 사이에 김정일이 이게 그 식량 부족분에 대한 거를 외부 세계에, 그러니까 미국이나 남조선의 탓을 이제 돌려놓고, 그리고 식량 부족분에 대해서 일부 간부가 잘못한 거다 하고 이제 그 몰아갔죠. 그래서 서간이를 공개 처형했고, 그리고 이제 그 김만금이라고 이미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꺼내서 부관 참시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고, 또한 주민들이 불만을 심화조 사건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서 엄청난 주민들을 갖다가 이제 그 처형하고 수용소에 구금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그 94년부터 시작됐던 대량 아사 시기가 이제 99년, 98년까지 계속 지속되면서, 당시 남한에서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당선되자마자 북한에 이제 햇볕 정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2090년대 말부터 시작이 돼서 북한에 식량 이제 지원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남한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이제 몰랐었고, 근데 이 지원했던 식량이 모두 군부대나 보위부 그리고 안전부 이런 쪽에 이제 공급이 되면서 거의 그 통제불능 상태가 됐던 북한의 공권력이 다시 살아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남한에서 준 식량을 먹고 다시 힘이 생겨서 주민들을 다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남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나빠지는 역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당시 이제 권력기관이었던 국가보위부나 사회안전부, 그리고 경찰 같은 것이었는데, 그때 당시 사회 범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도둑질, 강도, 그리고 소를 잡아먹거나 엄청,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거의 북한이 무정부족 그 상황이었는데, 근데 주민들이 강도, 이런 살인 사건을 신고해도 보위부나 경찰 자체가 잡으러 가지 않았어요. 본인들도 힘드니까. 그래서 거의 이제 방치된 상황이었는데, 남한에서 올라온 식량을 먹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 사회 통제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남한에서 올라온 식량이 오히려 독이 돼버리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당시 이제 남북정상회담이 최초로 열렸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이제 순환공항에 내리는 것을 북한 사람들이 본 거죠. 당시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권이나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한의 민중 인사고 북한 편으로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순환공항에 내린 걸 보니까 다리를 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북한은 선전을 어떻게 했냐면, 김정일 장군이 위대하기 때문에 남한의 대통령이 김정일 장군에게 머리 숙이러 아첨하러 온다. 이렇게 다 이제 주민들한테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장군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이제 그 나이 먹은 노인네가 다리 절고 이제 온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한테 사상 교육을 해놨기 때문에, 당시 북한 주민들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위대한 김정일 장군이 참 위대하다. 이런 북한의 정치적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거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또 올라오면서 그때 당시 남한은 지속적으로 이제 북한의 식량 원조를 계속 해왔고 대북 지원을 해왔던 상태였는데, 처음 김대중 대통령 왔을 때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왔을 때는 좀 상황이 달랐어요. 왜냐면 두 번째였었고, 그리고 여전히 그때 당시도 북한 주민들은
장군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두 명의 대통령이 다 와서 아련하러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생각을 했어요. 당시는 이제 고난의 행군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의 시기였고, 그리고 북한이 이제 굶어 죽을 사람들이 이미 많이 이제 굶어 죽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장마당에 엄청나게 몰입이 되고 장마당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여전히 북한의 그 대북 지원이 계속 되다 보니까 쌀값이 일단은 이제 안정이 돼야 되는데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일단 먹고 사는 거예요. 쌀이 많이 들어갔으면 오히려 북한의 식량 사정 쌀 가격을 안정을 시키는 게 아니고 새로운 돈줄하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쌀을 군부대에서 몰래 빼돌려진 이런 쌀들을 이제 대량으로 비축해 놨다가 조금씩 풀면서 가격 조절을 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은 쌀을 살려도 더 높은 가격으로 사야 됐고,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 노무현 정권 때 그랬죠.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우리가 남한에서 지원했던 쌀들은 다 군부대와 권력기관에 다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먹고 나머지를 몰래 뒤로 빼서 이제 시장을 통해서 이제 유통을 시켰는데 돈을 본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 굶어야 되고, 돈 좀 있으면 군부대에서 빼돌린 그 쌀을 사서 이제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쌀값이 폭등을 해버린 거죠. 우리 남한에도 많이 알려졌지만 당시 대량 아사가 시작이 됐고, 제일 먼저 죽은 사람들은 이미 뭐 어린이, 장애인, 그리고 꽃제비라고 하는 거지들부터 이제 죽게 됐고, 그리고 나이 먹은 노인네들 순서로 이제 많이 죽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정권에 충성했던 선생들, 유치원 교사, 학교 선생들, 그리고 열성 당원들이 제일 먼저 이제 굶어 죽었어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시킨 것만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립하는 것 자체가 없었고, 특히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학교 교단에서 학생을 가리키는 북한의 어찌 보면 교육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장마당에 나가서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쨌거나 북한의 정책을 제일 밑바닥에서 시행했던 사람들이 제일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뭐 이런 생각도 가졌고, 그리고 좀 영특한, 좀 빨리빨리 사회 변화를 읽은 사람들은 그래도 중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밀수를 통해서 생존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당시 뭐 북한에 먹을 게 없으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옥수수를 갖고 시장에 장마당에 와서 팔고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마저 안 되면 북한의 산들을 다 이제 베껴 먹은 거죠. 그래서 산에 가서 나무를 캐다가 잘라다가 팔기도 하고, 산에는 야채를 해서 먹기도 하고, 소나무 껍질 같은 것도 벗겨서 먹기도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더라도 배고픔은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북한의 살림이 거의 다 황폐화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아마 그 살림이 다시 복구가 되려면 한 50년은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굶으니까 그 사람들이 살리기 위해서 이제 햇볕 정책을 시작을 했는데, 남한에서는 좋은 취지로 대북 지원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북에서는 이 정권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자원을 대준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권이 붕괴가 돼야지 내가 편하게 사는데, 이 남한의 지원을 받은 정권이 다시 살아나서 주민들을 통제하니까 이게 자유를 또 내가 민주주의라든지 더 좋은 세상에 가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더 뒤로 역사의 흐름 뒤로 간 거나 이제 마찬가지 같은 결과가 나온 거죠. 당시는 이제 이명박 정부는 이제 대북 지원을 처음에 시작하다가 연평도 폭격이라든지 천안함 사태로 인해서 의사 조치를 진행을 했었죠. 당시 북한 주민은 전혀 상관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서 터득한 게 이게 장마당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남한에서 지원해도 상관없고 지원 안 해도 상관없고 이미 생존의 방법을 터득한 뒤이기 때문에 남한에서 뭐 도와줘도 뭐 우리한테 어차피 차려질 것도 없고 안 도와줘도 그만 뭐 그런 형태였습니다.
당시 그 김정일이 이제 들어서면서 이게 김정일 정권 때 이제 첫 핵실험을 했었죠. 노무현 정부 말기에. 그러면서 그때 그 성군 정치화와 핵병진 노선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가 우선이다 하면서 군 위주로 모든 정책을 펴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은 모든 생산물 뭐 집에서 돼지 키우거나 뭐 쌀 좀 하게 되면 하면 각 집에서 다 이제 각출을 해갖고 나라에다 갖다 바치라 막 이러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왜냐면은 뭐 지도자가 군대가 우선이다 하니까 뭐 북한은 왕족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도 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오이사 조치가 박근혜 정부로 이제 이어졌고, 천안함 목함지대 사건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개성공단이 이제 철수가 결정이 되고, 근데 이제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반 북한 주민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개성공단 근로자들 자체가 북한 당국에서 선발되어 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철저히 검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북한 전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개성공단이 돌아가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주민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다 남한에서 소화를 시키고 이제 판매를 했지만, 개성공단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 북한 일반 주민들보다는 급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을 좀 혜택은 좀 있었지만 그 사람들 급여 자체도 북한 당국이 한테 남한 기업에서 제공해준 급여를 다 북한 당국에게 지급이 됐고, 북한 당국은 충송의 자금이라든지 별의별 항목을 핑계를 대서 다 이제 뗀 다음에 결국은 급여의 한 90% 가까이를 떼우고 나머지를 받은 거죠. 가장 큰 거는 우리 대한민국과 만약에 비교한다면 서울에 산다고 해서 서울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북한은 평양 살면 평양 시민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또 다른 이제 민족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북한은 여행의 자유, 이동의 자유, 결사 집회에서 모든 자유가 이제 없는 나라인데, 그래서 평양만의 특혜,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은 내가 북한에서 말하는 뭐 혁명의 수도 평양 시민이다 이러면 굉장히 우월감이 있습니다. 근데 지방 사람들은 그게 상대적으로 또 박탈감이 굉장히 심하고, 지방 사람이 한번 평양으로 간다는 거는 거의 힘들 정도로, 만약에 평양에 친척이 있거나 친척 방문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그 평양을 갈 수가 있고, 그것이 안 된다면 평양 애초에 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방과 평양의 주민들 사이에는 북한 내에서는 굉장히 그 격차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 사람들이 만약에 군에 오거나 군대에 오거나 아니면 뭐 지방에 이제 내려오게 된다면 지방 사람들이 평양 사람들 그렇게 좋은 감정으로 대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원해서가 아니고 그 북한 시스템이 원래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서 평양 사람들에 대한 그렇게 한대를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명박 박근혜가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전부터 북한 주민들은 이제 장마당이라는 자본주의 기초 단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고 또 부가 생기고 이러면서 자그마한 뭐 시장 민주주의라는 걸 좀 경험을 시작한 단계였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와서 대북 지원을 안 해도 사람들이 이미 거기 오히려 북한 일반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북한에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 권력기관이 살아났고,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권력기관이 힘들어졌고, 그렇지만 주민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권력이 주민들을 통제해 왔지만 남한에서 지원해준 거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남한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오히려 권력자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니까 주민들한테 빌붙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오히려 대북 제재가 그 사람들한테는 더 자유로운 세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좌파 우파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북한의 대남 전략이 바뀐 건 아니에요. 대남 전략은 북한은 항상 일관된 정책인데, 단 바뀌었다면 90년대 중반까지는 아날로그 형태로 스파이들을 이제 내려보냈어요. 왜냐하면 공작원들을 양성해서
뭐 우리 잠수함 타고 들어와서 우리 뭐 지하 조직망을 키우거나 이렇게 했는데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그 대한민국이 그 IT 산업의 1등을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그 컴퓨터 시스템이 되면서 이때부터 이제 북한의 대남 전략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든지 그 사이버를 통해서 그 해킹이라든지 아니면 그 비트코인 같은 이런 그 해커들 키워서 그 정보를 빼내가는 그런 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바뀌었고, 두 번째는 이제 남남 갈등 조작하는 걸로. 그러니까 사이버상을 통해서 블로그나 댓글 이런 걸 통해서 국가와 국민을 서로 이간질 시키는 이런 대남 전략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북한의 대남 전략은 좌파나 우파나 똑같아요. 바뀌는 게 없어요. 지금 정권이 들어섰다고 해서 북한의 대남 스파이 대남 전략이 없어진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해커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대남 전략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최순실이라는 비선 라인을 통해서 이제 그로 인해서 결국은 촛불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강화문에 이제 몇 번 나가봤어요. 물론 민심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과 뭐 이제 민주주의적이지 않는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탄핵감이 됐지만, 그때 피켓이라든지 들고 나왔던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 이야기라는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이제 특히 고등학생들이 이제 북한을 인해서 이야기라는 구호들 이런 것을 프랭카트 들고 나와서 이제 시위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과연 그 학생들 머리에서 이 북한이 이야기하는 대남 정책의 그 선전 구호를 갖다가 이 학생들이 어떻게 그거 들고 나왔을까?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그럼 그 학생들은 알고 갔을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뒤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 학생들 앞에 대해서 조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촛불 시위에 물론 민주주의 운동이 있었지만, 촛불을 혁명이라는 운동이 있었지만, 그거를 이용한 북한의 대남 남남 갈등을 조장시키는 그런 모종의 세력들이 활동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가담한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강경한 대북 정책을 실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을 철수하면서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개성공단이라는 이게 노른자의 돈주머니가 이제 없어진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보수 정권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이 굉장히 싫어한 케이스예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남한 민심의 등에 업어서 갈아치우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남 갈등 조정하는 걸로, 그 사람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온갖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말도 안 되는 청와대 비아그라 사건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본 거죠. 그거 보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진짜냐? 뭐 이렇게 돼서 이제 들고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근데 지금 보면 그게 다 가짜 뉴스가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들을 모종의 뒤에서 저는 북한이 공작을 하지 않았나,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종의 작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사이버 쪽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원래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원래 연변 차려졌는데, 이거를 북한에다 이제 만들기 시작한 게 미국의 종교인들과 우리나라 일부 목회자들이 모금 활동을 해서 북한에 미래 컴퓨터 인재 양성을 한다고 이제 대학을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공공의 언론에 나와 있고요. 근데 북한의 과학기술대학은 60%가 컴퓨터 공학자들이에요. 거기 공부하는 학생들이. 근데 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교 과정을 마치면 2년 동안 우리 전 세계에서 많이 나가 있는 동남아 국가들,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중국 남방 지역에 각 IT, 전 세계 IT 기업들이 이제 많이 나가 있는데, 그래서 게임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그런 데 나가서 산업연수생 형태로 2년 동안 연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컴퓨터 관련된 개발,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이거를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면 220총국의 220총국의 사이버 전사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북한을 도와줘야 된다는 순수한 마음을 북한이 이걸 역이용해 가서 사이버 전사를 이제 키우게 된 거죠. 그게 돈을 갖다 준 거는 우리 일부 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갖다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거는 이제 그 사이버상에 북한의 우리 대남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건 이미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그 실례로 몇 년 전이죠. 미국의 영화사인 소니 피처스가 김정은을 테러하는 더 인터뷰라는 영화를 만들었을 때 그때 당시 북한이 그 영화를 상영하지 말으라고 하면서 그 영화사를 해킹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전 세계의 그 해커 조직인 어나니머스가 모여서 이제 북한을 이제 해킹한 거죠. 그래서 일종의 사이버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당시 아이러니하게 해커들이 이제 북한 우리 민족끼리라든지 조선중앙테 방송국이란 노동신문 뭐 이런 그 붉은 별 뭐 이런 북한의 사이트들을 공격을 했는데 그래서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가 목통이 돼 버렸어요. 근데 그 시기에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네이버나 다음, 네이트 우리나라 각종 포털 사이트에 등재되어 있던 블로그나 댓글 이런 것들이 한 1,500개 이상이 같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운돼 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러면 그 다운됐다 이러면은 그 서버가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다운된 거죠. 해커는 북한을 해킹했는데 왜 우리나라 서버가 왜 없어지나요? 그래서 그때 우리 보안 경찰 보안과에서도 그거에 대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해커 조직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를 이제 해커들이 해킹을 했는데 남한의 IP 주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 거의 한 2,000명 가량이 거기에 회원 가입을 하고 거기서 모종의 활동을 했다 하고 이제 보안 이슈로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기사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기사가 나왔어요. 저는 직접 안 해봤지만 그때 뉴스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터넷을 해킹해서 개인정보를 빼내가고 그거로 다른 사이트에서 아이디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지금 경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요새 4.27 남북정상회담하고 그리고 이제 북미 회담 통해서 김정은이 어느 순간에 아이돌이 됐다는 이런 일부 청년들한테 기사들 보면서 굉장히 쇼크 받았어요. 왜냐면 김정은은 우리가 비핵화로 인해서 분명히 회담을 해야 될 상대는 맞지만 그 정권을 유지하면서 북한 주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나요? 근데 그거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은 미화의 대상은 아니에요. 절대로. 미화 돼서는 안 될 사람이고 근데 우리나라 일부 언론이나 일부 북한을 좋아한다고 할까요? 찬양하는 사람들 최근에 광화문에서 백두층성위원회 같이 북한이 선전하는 것 그대로만 믿고 북한이 진짜 그런 나라인 척 착각을 내서 일부 주민들한테 그게 선동하는 사람들 볼 때는 참 안타깝고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절대로 찬양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그거를 일부 언론이 김정은에 대해서 미화를 한다거나 이런 기사를 볼 때는 좀 탈북자이기도 하고 또 북한 정권의 인권 피해자이기도 한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어떤 기사에도 그렇고 최근에 종편에서 일부 탈북자들이 고정 패널로 이제 북한에 관련된 정보나 기사 사설 같은 거를 이제 TV에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그 과정에 이설주 여사라고 안 했다고 해서 방송국에서 잘리거나 아니면 방송 취소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 거 보면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북한식인데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한테 아니면 김정은한테 존칭을 안 쓰게 바로 흉소행위거든요. 똑같은 거죠. 우리가 김정은 김정일을 하면 잘못된 건가요? 그 뒤에다 위원장을 붙여야 되는 건가요? 그 북한식 발언 아닌가요?
물론 남북관계 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사람한테 그 욕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 회담의 조건은 우리가 비핵화가 우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사람 자체와 북한 정권이 좋아서 붙인다 이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것이 지금 북한에서 하는 것처럼 뭐 김정은 위원장, 근데 일부 언론도 똑같이 김정은 위원장, 그런데 김정은까지 괜찮은데 이설주까지도 이설주 여사라고 안 했다고 해서 방송에서 퇴출이 된다면 거의 뭐 북한이나 뭐 다름없다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당시 이제 그 김정일 정권 때죠. 이제 남한에서 왔던 그 엄청난 돈을 갖다가 일단 선물 정치를 했습니다. 그 선물 정치가 권력기관한테 그 지금 이제 그 고가 품의 선물 그 지금 하사품을 해줬고, 그 중에 뭐 화장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았는데요. 그러면서 그 충성심을 이제 유도를 시켰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일부 언론에서는 핵과 미사일에 돈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저도 그 100% 거짓 뉴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성군, 그때 당시 김정일은 성군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모든 것은 군이 우선이다, 그런 정책을 했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들어갔던 돈이 100% 일반 주민한테는 가지는 않았고 정권을 유지하는 데 쓰여졌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사이버도 마찬가지 군 소속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컴퓨터나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을 사야 되는데 그 무슨 돈으로 사나요? 그리고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고 지금도 이제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더라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한테는 굉장히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됐겠죠. 하지만 북한 일반 주민들한테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나왔다고 이제 나아질 거라고 이제 보아지는데,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은 시장을 통해서 장마당을 통해서 자본에 대한 맛을 봤고, 그리고 권력기관은 더 힘들어졌을 거고, 그럼 그 권력은 또 다시 주민들을 통제하려니까 과거 고난이 행군 시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의 이제 그 북한의 그 이제 사회 혼란이 많이 생겼을 거다 이제 보고, 그로 해서 반사 효과로 주민들은 많이 편해졌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대량 아사를 하니까 일단 가정이 파탄이 다 됐죠. 그리고 아버지가 직장을 나가서 일하고 월급을 갖고 와야 되는데 쌀 배고프라든지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직장 나가봐야 할 일도 없고 배급도 안 주고 하니까 이제 그 가정 일단 처음에 시작된 게 가정 파괴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전부 다 잊혀졌고, 그래서 뭐 길거리 다니면서 꽃제비를 거지가 돼야 되고, 그 과정에 이제 그 중국에 가면 이제 뭐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북중국경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어갔고, 그 중에 또 중국 브로커하고 결탁된 북한 내에 인신매매단이 활동을 하면서 젊은 여자들을 이제 유인 납치해서 중국에 갔다가 이제 팔아먹고, 이런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북한을 탈북한 사람이 그 탈북해서 중국에 숨어 있는 사람 지금 현재까지 집계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인데 도대체 몇 명이 탈북했을까? 엄청난 집계도 안 되는데 지금까지 32,000명의 탈북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그때 당시 힘들어서 탈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중국 아마 그 지역의 시골 이런 데는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서 입에 맞추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언론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언론이거든요. 근데 어떤 정권이 들어서면 어떤 정권 찬양을 하고, 찬양을 하다가 이 사람이 잘못하면 또 엄청나게 또 들이까고,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게 대중한테 주는 역할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을 그대로 인터넷에 나오는 뉴스들을 그대로 언론에 이제 실었고, 특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몇 조 달러 무슨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사들을 언론은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고 하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괜히
분노를 했고, 그래서 촛불을 광화문에 촛불 들게 만들게끔 더 사람들 모아서 이제 하는 그런 영향을 우리나라 언론이 만들었다고 보아집니다. 물론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남북회담도 하고 김정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한민족이라는 그런 거를 통해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비핵화를 위한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너무 이제 그 정권이 지금 2년 차에 들어섰는데 아직 그 경제라든지 실업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아직 성과는 없지만 남북 관계에서 이제 그 성과를 못 낸다면 아무래도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제일 이야기했던 게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근데 그만큼 또 북한이 호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호응을 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은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송이버섯 2톤을 이제 보내줬고 그에 대한 답방으로 인해서 이제 귤을 우리 정부가 이제 200톤일 거 200만 톤은 아니에요. 엄청나고. 답방으로 해서 그 귤을 200톤을 갖다가 북한을 갖다 줬는데 당시 그 기사도 언론에도 나왔어요. 김정은이 평양 시민들한테 그 선물로 줬다고. 그리고 우리가 원래 좀 보내준 그 박스 자체가 귤을 이제 포장하는 박스가 우리 뭐 제주감기처럼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야 되는데 포장 그 광고가 실려 있잖아요. 우리나라 귤 박스는 다 이렇게 제주감기 무슨 한라봉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아예 하얀 무지 박스로 해서 포장을 해서 보냈어요. 이게 남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고. 근데 그 자체가 좀 이해를 못했고 그리고 북한을 올라가서 김정은이 이거를 평양 시민들한테 다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북한 평양 시민은 또 다른 계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만 선물을 준 거죠. 결과적으로는 북한 일반 주민들한테는 안 갔고 평양 시민만 이제 귤을 먹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제 운전자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남북관계에 주도적 역할을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데 단 이제 북한이 답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안에 답방한다는 게 오지도 않았고 내년도에도 김정은이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겠지 그것만 이제 바라보는 상황이 지금 돼버렸는데 그래서 우리 정부는 좀 그래서 남북 관계는 어떤 원칙을 하나 만들면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우리 남북 관계는 이미 우리만의 문제가 돼버리진 않았어요. 국제 문제가 됐고 유엔이 개입이 돼 있고 미국이 개입이 돼 있고 왜냐면 김정은이 핵실험과 미사일로 인해서 유엔 대북 제재가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풀 수는 없어요. 이게 남북 관계는 이제는 이제 국제사회와 유엔과 미국이 같이 들어가야지만 뭐 우리가 도와주고 싶으면 뭐 철도라든지 도로든지 까는 건데 우리 정부만 하겠다고 해서 그게 되나요? 대북 제재가 걸려 있는데 그래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가 협력을 해서 북한을 비핵화로 끌어내는데 같이 국제사회 협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만 북한을 변화를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탈북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북한에서 살았던 지역과 그 북한의 사회 이거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그리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게 그건 탈북자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폐쇄된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관광객으로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북한이 보여주는 것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각 지역에서 살다가 온 탈북민들이 자기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이런 정치 관련 그리고 사회 관련 문화 관련 이런 다양한 방면에 다양한 경험을 한 탈북자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과장을 하지 말고 또 그렇다고 너무 비하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 탈북자들이 임무고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그 북한 체제에서 국가보위부라는 곳에서 근무하다가 온 사람이기 때문에 100% 북한을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분은 그래도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만약에 핵을 내려놓는 순간에 북한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그 망한다는 것을, 북한이라는 나라는 없어진다는 것을 이미 체제 구축하면서부터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절대로 핵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을 거다. 김정은은 핵을 내려놓는 순간에 본인은 이제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고, 단 핵을 한 손에 들고 이제 북한의 자금줄을 그 유엔 대북 제재를 풀면서 자기 치적 공사, 그 북한의 그 아파트 짓고 뭐 이런 공사, 그리고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그런 그 양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전략으로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북한이 비핵화가 된다면 좋죠. 근데 핵이 없는 순간에 북한은 70년 동안 정권을 유지하면서 항상 주민들한테 해왔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못 먹고 못 살고 힘들었던 거는 미국과 남선, 일본이 북한을 쳐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되고, 그리고 김정일도 그런 얘기를 했죠. 조선이 없는 지구는 없다, 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조선이 없어지면 지구를 폭파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공공연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북한은 핵을 내려놓는 순간 자기 죽는다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남북회담이나 북미회담을 정말 잘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계속 남한 대선에 개입이 돼 있었습니다. 이제 88 올림픽 계기로 해서 칼기 폭파 있었던 것도 그때 당시 노태우 정권이 서울 88 올림픽을 갖다가 방해하라는 목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에서 노태우 대통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일종의 역할이 있었고, 또 이제 김영삼 대통령에서 김대중 대통령 넘어갈 때 또 총풍 사건이라고 또 있었죠.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에서 또 노무현 대통령으로 넘어갈 때도 또 연평도 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사 도발이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 정권 잡았을 때도 또 천안함, 연평도도 있었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북한은 남한 대선에 항상 개입을 해왔습니다. 군사적 도발이든지 아니면 외부적으로 남남 갈등 조장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남한 대선에 항상 개입이 돼 있습니다. 저는 일단 북한이 도로나 철도 이런 걸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철도는 이미 일제 때 놓은 철도이기 때문에 이미 쓸 게 없습니다. 북한 자체가. 근데 지금 유엔 대북 제재 때문에 철이 일단 북한은 못 들어가니까 철도를 깔 수가 없어요. 이걸 해제하려면은 유엔에서 이제 대북 제재 해제를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유엔 대북 제재 의결을 받고자 하면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계속 철도 도로를 깔아주겠다 하지만, 액션을 취하지만 유엔 대북 제재 걸리기 때문에 못 해요. 우리 정부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근데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를 내서 비핵화가 실현돼, 그럼 그 선 조건으로 뭐 철도 도로를 깔아준다 하게 되면 언제든지 북한에 저는 도로를 깔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써야 될 거니까. 근데 처음부터 어떤 분들은 그래, 북한 철도 도로를 까게 되면 군사시설 다 드러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쩔 수 없죠. 북한이 그렇다고 철도망을 벌써 70년, 100년 전에 깔았던 철도를 아직도 쓰고 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죠. 나중에 우리가 좀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KTX가 다닐 정도로의 그 정도 철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 정권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대륙으로 가야 될 우리 길은 우리가 닦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철도 도로를 깐다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정부가 발표했는데 1조 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북한은 다 외선이거든요. 철도가 한 선이에요. 이 복선을 깔려면은 이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혼자서 저는 못 한다고 봐요. 국제 컨소시엄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자본이 들어가서 공동으로 해야지, 우리 정부가 혼자서 그거 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세금이 다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 컨소시엄을 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